첫 번째 경기 꼬모 대 볼로냐 경기, 이 경기는 승무로 가면서 무승부 2변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력 자체는 꼬모가 좋기 때문에 꼬모 쪽으로 투표율이 다소 몰려있지만 이 경기는 전술적인 상성면에서나 특히나 감독 간의 상성을 고려했을 때 볼로냐 사이드 충분히 가져가야 하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양팀의 플레이 스타일 짚어드리면 기본적으로 점유 축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세스크 파브레가스 감독이 지휘하는 꼬모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 평균 점유율이 60.9%로 가장 높기 때문에 점유율을 가장 높게 끌어올리는 팀이 바로 꼬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볼로냐 역시 평균 점유율이 55.6%로 이탈리아노 감독 체제에서 볼로냐 역시 점유 축구를 하는 팀인데, 양 팀이 이번 시즌 첫 맞대결에서 보여준 것처럼 양팀이 맞대결을 펼쳤을 경우에는 오히려 볼로냐가 55%의 점유율이 아니라 꼬모의 점유율 축구를 존중을 해주면서 36%의 점유율만 가져갔는데, 이렇게 낮은 점유율 속에서 한 골을 넣으면서 1대0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 볼로냐가 꼬모 상대로 선수비 후 역습을 통해서 효율적인 승리를 이번 시즌에 가져간 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꼬모가 승격 이후에 볼로냐 상대로 1무 2패 3경기에서 승리가 없었는데, 이 꼬모를 이끌고 있는 파브레가스 감독이 이 볼로냐의 이탈리아노 감독 상대로 최근에 3경기 맞대결을 펼쳐서 1무 2패 승리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볼로냐의 이탈리아노 감독이 이 파브레가스 꼬모 감독을 상대로 상당히 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독 간의 상성 면에서도 충분히 볼로냐가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팀 모두 전방 압박 기조가 있는데, 전방 압박 수치 역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꼬모가 PPDA 수치가 8.3으로 볼로냐의 10.5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방 압박의 적극성 역시 꼬모가 조금 더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꼬모의 강점 중에 하나가 점유 축구를 하지만 상대방 수비 뒷공간이 나왔을 때 강력한 역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 득점이 4골로 꼬모가 가장 많은 팀이고,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역습 득점이 1골밖에 없어서 역습 공격력은 꼬모가 더 좋다고 볼 수 있겠는데, 역습 실점 면에서는 꼬모가 0골, 볼로냐가 1골로 양팀 모두 전방 압박을 가져가지만 역습에 의한 실점은 굉장히 적은 두 팀이기 때문에 양팀이 역습으로 실점을 하는 그림은 잘 그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골 결정력 측면에서 양팀 모두 기대 득점 값은 26골로 동일한데, 실제 득점 역시 꼬모가 26골, 볼로냐가 25골로 비슷한 수준의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역시 상당히 팽팽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세트피스 득점 면에서도 꼬모가 7골, 볼로냐가 6골로 근소하게 꼬모 우위, 그리고 세트피스 실점 면에서도 꼬모가 3실점, 볼로냐가 5실점으로 세트피스 수비 면에서도 꼬모가 근소하게 우위이기 때문에 최근 경기력과 꼬모 특유의 홈발, 그리고 각종 데이터 면에서의 근소한 우위 속에서 꼬모가 앞설 수 있지만, 최근의 상대 전적, 특히나 볼로냐의 이탈리아노 감독이 꼬모의 세스크 파브레가스 감독 상대로 상당히 강했다는 점, 그리고 제가 천정면모, 특히나 감독 간의 상성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지난 승무패에서 제가 크리스탈 팰리스 대 아스톤 빌라 경기 2변을 적중을 시킨 바 있다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 크리스탈 팰리스와 아스톤 빌라 역시 아스톤 빌라가 훨씬 더 성적이 좋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하락세였는데, 최근 양팀의 맞대결 상대 전적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리스탈 팰리스가 압도적이었고, 특히나 크리스탈 팰리스가 글라스너 감독 부임 이후에 빌라의 에메리 감독 상대로 상당히 강했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독 간의 상성과 상대 전적에서의 우위,
무시할 수 없는 데이터이고 특히나 과거의 맞대결 상대 전적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 바뀐 이후에 상대 전적을 면밀하게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크리스탈 팰리스 대 빌라 경기처럼 꼬모 대 볼로냐 역시 경기력 자체는 최근에 꼬모가 좋지만 감독 간의 상성 면에서 충분히 볼로냐가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 시즌 1차전 맞대결에서 볼로냐가 36%의 점유율만 가져가면서 1대0 승리를 거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이 볼로냐의 득점 장면을 제가 살펴드리면 볼로냐가 최후방에서 롱볼 한 번에 넘겼고 역습 한 방으로 득점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꼬모가 전방 압박을 빡세게 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비 뒷공간 한 번에 열릴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롱볼 공격을 전개를 했을 때 뒷공간이 한 번에 열릴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문제는 볼로냐라는 팀이 지금 롱패스 정확도가 세리에 2에서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꼬모가 무리해서 압박 라인을 올렸다가는 지난 1차전 맞대결 볼로냐에게 결승골을 실점했던 장면 그대로처럼 롱볼 한 번에 무너지는 그림도 충분히 그려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볼로냐가 점유 축구를 하는 팀이지만 경기당 롱볼 횟수가 64회로 대놓고 롱볼 축구를 하는 레체, 피사 같은 팀들보다 오히려 경기당 롱볼 횟수가 더 많으면서 롱볼 정확도도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지난 1차전 맞대결 때처럼 볼로냐가 롱볼 전개로 재미를 보는 그림이 충분히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최근 경기력 자체는 꼬모가 앞서지만 충분히 볼로냐 사이드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1번 경기 승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우디네세 대 피사 경기. 이 경기도 우디네세 쪽으로 투표율이 너무나 많이 몰려 있는데 양 팀의 전술 상성을 고려하면 무승부까지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피사 경기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이유 이 무승부가 9번이나 됩니다. 지금 세리에 A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 바로 피사이기 때문에 항상 무승부의 이변 가능성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단순히 무승부가 많아서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 것이 아니라 이 우디네스와 피사가 강점과 플레이 스타일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양팀 모두 제공권, 높이가 강점인데 우디네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공권이 6번째로 뛰어난데 문제는 피사가 세리에 A에서 제공권 수치가 가장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디네스도 강점인 제공권을 살림에 있어서 피사를 상대로는 제공권 우위를 쉽사리 점칠 수가 없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무엇보다 우디네스 역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팀이 아니라 평균 점유율이 지금 45.7%로 우디네세 역시 자신들이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는 상황 속에서 롱볼을 때려서 탄탄한 제공권을 바탕으로 한 축구를 구사를 하는데 문제는 피사라는 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균 점유율이 39.6%로 엘라스 다음으로 낮은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대놓고 피사가 수비적으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게 된다면 우디네스가 홈에서 자신들의 평균 점유율 45.7%보다 훨씬 더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디네스 역시 피사의 밀집 수비를 뚫어냄에 있어서 상당히 어색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구도 속에서 선제골을 만약에 우디네스가 빨리 넣게 된다면 피사가 점유율을 높이는 가운데 우디네스가 훨씬 더 효율적인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난 1차전 맞대결 경기 양상을 보시면 우디네스가 1대0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에도 우디네스가 전반 14분 만에 일찍 선제골을 넣어서 피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균 점유율 39%가 아니라 51% 우디네스보다 점유율을 더 높게 가져가는 구도가 형성이 됐어서 우디네스가 손쉽게 승리를 거뒀던 경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디네스 입장으로서도 빠르게 선제골을 넣을 경우에는 피사가 밀집 수비를 해제를 하고 공격적으로 이렇게 1차전처럼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디네스 입장으로서도 선제골을 빨리 넣을 수 있다면 무난하게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선제골이 빨리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피사의 밀집 수비에 고전할 수 있는 상성이고 양팀 모두 롱볼을 많이 때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당 롱볼 횟수가 피사가 59회, 우디네스가 53회로 피사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 롱볼 패스 정확도 역시 피사가 세 번째로 뛰어난 반면에 우디네스의 정확도는 7등이기 때문에 롱볼의 정확도 역시 오히려 피사가 더 높기 때문에 우디네스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롱볼과 제공권 측면에서 오히려 피사가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껄끄러울 수 있는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로 한정짓는 이유, 피사 같은 경우에는 세리에 A에서 득점이 가장 적은 팀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마이너스 12.03 가장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피사의 떨어지는 골 결정력과 최다 무자비 면모를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저득점 무승부의 가능성이 역배 가능성으로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양팀 모두 제공권에 비해서 세트피스 실점이 6골로 많은 편인데 세트피스 득점을 보시면 피사가 한 골로 세리에 A에서 가장 적고 우디네스 역시 세트피스 득점이 3골로 세 번째로 적기 때문에 양팀이 뛰어난 제공권에 비해서 세트피스 공격력과 수비력이 떨어진다는 점 역시 공통 분모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1차전과 마찬가지로 저득점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양팀 모두 역습에 의한 실점이 2골로 적지 않지만 역습 득점면에서는 오히려 우디네스가 3골, 피사가 2골로 근소하게 우디네스가 앞서기 때문에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디네스가 1차전과 마찬가지로 이른 시간에 선제골을 넣었을 때 피사가 밀집 수비를 해제를 하고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고 오히려 피사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구도가 형성이 된다면 우디네스가 손쉽게 역습 그리고 롱볼을 활용한 공격으로 손쉽게 요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두 가지 경우의 수 그러니까 우디네스가 선제골을 이른 시간에 넣어서 유리하게 승리를 가져가는 구도 그리고 우디네스가 피사의 밀집 수비를 뚫어내지 못하면서 저득점 무승부가 나오는 경기 양상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상정을 해서 승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프라이부르크 대 함부르크 경기 프라이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 승무,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면가로는 프라이부르크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인데 저 역시도 일단은 프라이부르크의 승리가 유력해 보이는 것은 먼저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분데스리가에서 강력한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트피스 득점이 7골로 세 번째로 많고 특히나 세트피스 기대 득점은 9.00골로 세트피스 득점이 가장 많은 우니온 베를린보다도 오히려 세트피스 기대 득점 자체도 높은 것이 바로 프라이부르크이기 때문에 강력한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는 프라이고 함부르크는 세트피스 득점이 3골로 비교적 적기 때문에 확실히 세트피스 공격력 면에서 프라이부르크가 앞설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가 세트피스 실점이 6골, 함부르크가 5골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적지 않은 세트피스 실점을 보여주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트피스 공격력은 프라이가 앞서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확실히 프라이의 우위가 점쳐지는 경기입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 이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실점이 의외로 적지 않은 팀인데 역습에 의한 실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5골이나 됩니다. 프랑크푸르트 다음으로 분데스리가에서 역습 실점이 두 번째로 많은 것이 바로 프라이부르크인데 이 문제는 함부르크가 역습 득점이 4골로 세 번째로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역습을 통해서 함부르크가 득점을 만들어내는 그림이 충분히 그려질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무엇보다 양팀의 평균 점유율이 프라이부르크가 50.6%, 함부르크가 46.3%이기 때문에 홈에서 프라이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구도 속에서 함부르크가 효율적인 선수비 후 역습을 치는 구도가 그려질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프라이
프라이부르크가 역습 실점이 상당히 많다는 점, 함부르크가 역습 득점이 세 번째로 많고 함부르크가 선수비 후 역습을 치기에 용이할 수 있는 경기 구도이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로 한정을 짓는 이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함부르크 이번 시즌 원정에서 성적이 가장 떨어집니다. 원정에서 승리가 없는 팀이 바로 함부르크이고, 특히나 양팀 모두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 구미가 당기는 매치이고, 그래도 프라이부르크가 유리해 보이는 이유는 함부르크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 라얀 필리페 선수가 이 질병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이 선수가 그렇게 존재감이 큰 선수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지금 함부르크에서 골 결정력이 가장 뛰어난 선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 함부르크의 주전 측면 자원이 빠지는 것 역시 함부르크 특유의 원정 경기력 기복이 나온다면 프라이부르크의 유리한 점이 많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프라이부르크가 역습에 취약하다는 점, 함부르크가 역습 공격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무승부까지는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브레멘 대 호펜하임 경기. 이 경기는 사실 이번 시즌 호펜하임의 공수 밸런스와 경기력을 고려하면 호펜하임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이지만 저는 브레멘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저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공수 밸런스가 이번 시즌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수비적인 약점이 바로 세트피스 실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쾰른 다음으로 세트피스 실점이 9실점으로 두 번째로 많은 것이 호펜하임인데, 문제는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3골로 두 번째로 적기 때문에 세트피스 실점이 많은 호펜하임 입장으로서는 브레멘의 세트피스 득점 공격력이 떨어지는 것은 상당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호펜하임이 유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호펜하임이 이번 시즌 강점을 보이는 것이 바로 역습 공격력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이에른 뮌헨 다음으로 역습 득점이 5골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이 바로 호펜하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 압박 라인이 높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역습에 의한 실점이 한 골로 상당히 적은 팀이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면 호펜하임이 역습으로 재미를 보는 구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점유율을 보시면 호펜하임이 53.6%, 브레멘이 47.9%로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호펜하임이 조금 더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호펜하임이 선수 후 역습을 가져갈 수 있는 구도는 조금은 빈도가 떨어질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호펜하임의 강점인 역습이 잘 살지 않을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 팀의 무게중심 자체가 호펜하임이 조금 더 앞쪽으로 쏠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다만 양팀의 상대 전적, 특히나 이번 시즌 개막 이전에 친선 경기를 치러서 호펜하임이 브레멘 상대로 2연승을 거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최근의 상대 전적은 호펜하임 쪽이 웃는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브레멘 쪽 승리 가능성 점치는 이유는 지금 호펜하임의 공수 핵심 자원이 결장이 됩니다. 주전 중앙 수비수 하이다리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는데, 이 호펜하임의 수비수 하이다리 같은 경우에는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 상황에서 후방에서의 패스 전개, 빌드업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패스 정확도가 세 번째로 뛰어나고, 무엇보다 이 호펜하임의 하이다이라는 선수가 롱패스 정확도가 팀 내에서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호펜하임이 롱볼 공격 전개에 있어서 이 하이다리 선수의 결장은 상당히 뼈아픈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왼쪽 측면 자원인 뚜레 선수가 지금 네이션스컵 차출로 결장이 되는데, 이 뚜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2골 4도움으로 상당히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려주고 있고, 이 호펜하임의 왼쪽 측면 공격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19살의 코트디부아르 측면 자원 뚜레 선수이기 때문에 호펜하임의 이 뚜레 선수의 네이션스컵 차출 결장 역시 상당히 큰 변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호펜하임의 최대 강점인 역습이 살아나지 않는 구도 속에서 핵심 자원들의 전력 누수 이탈까지 고려한다면 잘 나가는 호펜하임이 한번 통수를 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번 시즌 호펜하임이 보여주는 경기력과 공수 밸런스, 그리고 바이에른 미넨 다음으로 원정 성적이 두 번째로 뛰어난, 원정에서 오히려 경기력이 더 살아나는 호펜하임의 면모를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승패로 가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 경기, 우니온 베를린 대 마인츠 경기. 이 경기는 우니온 베를린 승리에 지금 투표율이 70%가량 몰려있지만 저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 이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 불안하신 분들은 우니온 베를린 승리까지 가져가면서 마인츠 쪽 이변을 한번 노려보실 것을 권장드리고, 제가 이 경기 무승부로 과감하게 가보는 이유, 양 팀의 전술 상성 굉장히 겹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우니온 베를린이 오픈 플레이, 지공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것에는 그렇게까지 재주가 없지만, 우니온 베를린의 최대 강점은 바로 분데스리가에서 강력한 제공권과 세트피스 한 방인데, 이 문제는 마인츠가 그러한 부분에서 이 우니온 상대로 밀리지 않을 수 있는 상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 모두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롱볼을 치는 타입인데, 우니온 베를린 경기당 롱볼 횟수 65회, 마인츠 64회로 거의 비슷한 수준의 롱볼 전개를 하고 있는데, 롱볼 패스 정확도를 보시면 마인츠가 5위, 우니온 베를린이 11위로 롱볼 패스의 정확도가 오히려 마인츠가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니온 베를린의 최대 강점 중에 하나가 바로 제공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니온 베를린보다도 제공권이 뛰어난 팀이 분데스리가에서 제공권 1등을 달리고 있는 마인츠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 역시 우니온 베를린이 상성적으로 마인츠 상대로 은근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우니온 베를린이 세트피스가 최대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트피스 득점 9골로 전체 1등을 달리고 있는 우니온 베를린이고, 확실히 세트피스 득점은 마인츠가 3골로 훨씬 더 많은 우니온 베를린의 세트피스 득점이 나올 수 있는 경기이지만, 이 마인츠가 이번 시즌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것에 비해 세트피스 실점을 보시면 지금 3실점으로 세 번째로 적습니다.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데, 그래도 강력한 제공권을 바탕으로 세트피스 실점 자체는 3실점으로 우니온 베를린의 2실점 못지않게 세트피스 수비력이 탄탄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마인츠 입장으로서는 우니온 베를린의 최대 강점인 제공권과 세트피스 공격력을 막아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통계를 가지고 있는 팀이 바로 이 마인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PPDA 수치가 분데스리가에서 네 번째로 낮기 때문에 전방 압박 기조가 있는데, 마인츠가 시즌 초반에 너무나 좋지 못하니까 최근에 감독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 감독이 누구냐면 바로 마인츠의 새로운 감독 우르스 피셔 감독입니다. 분데스리가 조금 보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익숙하고, 이 공교롭게도 이 우르스 피셔 감독이 마인츠 감독 부임하기 이전에 어느 팀을 이끌었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우니온 베를린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우니온 베를린이 지금 독일 분데스리가 1부 리그에서 정착을 했는데, 단
다름 아닌 이 우니온을 2부 리그, 하부 리그에서 끌어올린 감독이 지금 마인츠에 최근에 부임한 이 우르스 피셔 감독이고, 우니온 베를린이라는 팀의 철학과 어떤 가치관을 만들어내는 감독이 바로 우르스 피셔이기 때문에 이 우르스 피셔 감독이 마인츠에 부임을 했고, 그 마인츠에서 친정팀 우니온 베를린 원정을 떠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상당히 스토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무엇보다 이 피셔 감독 부임 이후에 지금 모든 대회에서 마인츠가 1승 3무 무패 달리면서 확실히 감독 교체발을 받고 있는 매치이고, 물론 분데스리가에서 지금 피셔 감독 부임 이후에 승리는 없지만 바이에른 미넨 상대로 무승부, 장크트 파울리 상대로 무승부,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우니온 베를린을 너무나 사랑하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우르스 피셔 감독이 마인츠 감독으로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마인츠를 이끌고 피셔 감독이 최근에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우니온 베를린의 최대 강점인 제공권과 세트피스 면에서 마인츠가 제공권과 세트피스 수비 면에서 우니온 베를린에게 밀리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투표율이 몰린 우니온 베를린의 승리보다는 무승부의 가능성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로 가는 이유,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인츠에 떨어지는 골 결정력 고려한다면 무승부의 구미가 당기는 매치이고, 양팀 모두 지금 역습 실점이 우니온이 4실점, 마인츠가 3실점으로 역습 실점이 많은 편인데 역습 공격력 자체는 우니온이 2득점, 마인츠가 1득점으로 근소하게 우니온이 앞서기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은 우니온의 승리를 가져가면서 마인츠 쪽 이변을 노려보실 것을 권장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다양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과감하게 우니온 베를린의 이변을 한번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장크트 파울리 대 라이프치히 경기. 이 경기도 사실 액면가로는 라이프치히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되지만 저는 합리적으로 무패 투폴, 무승부 이변까지는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 6골, 무난한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 장크트 파울리 세트피스 득점 4골로 세트피스 공격력 면에서 라이프치히가 우위이고, 무엇보다 세트피스 실점 면에서 장크트 파울리도 4실점으로 나름대로 탄탄한 세트피스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라이프치히 세트피스 실점 2실점으로 확실히 세트피스 공수면에서 라이프치히가 앞설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양팀 모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 실점이 장크트 파울리 4골, 라이프치히 3골로 역습 실점이 많은 편인데 역습 공격력은 라이프치히가 3골, 장크트가 1골로 역습 공격력 역시 지금 라이프치히가 더 앞서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보면 라이프치히가 통수를 칠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이는 매치이지만 제가 라이프치히 쪽 무승부 이변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먼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라이프치히라는 팀이 강팀이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균 점유율이 49.9%로 그렇게 점유율이 높은 팀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 장크트 파울리의 47.1%를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강팀인 라이프치히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라이프치히도 점유율을 50% 이상, 60% 이상 가져가면서 약팀, 밀집 수비를 뚫어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색할 수 있는 경기 구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무엇보다 최근에 이 라이프치히가 원정에서는 5경기에서 1승 2무 2패, 확실히 라이프치히도 홈보다는 원정에서 기복이 심한 팀이고, 실제 데이터를 보면 분데스리가에서 홈발을 두 번째로 많이 받는 팀이 바로 라이프치히이기 때문에 원정에서는 경기력 기복이 심하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라이프치히가 장크트 파울리의 밀집 수비를 뚫어냄에 있어서 측면 자원들의 어떤 드리블 돌파나 크랙 면모를 보여줘야 되는 측면 자원들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라이프치히의 핵심 측면 자원들이 모두 결장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이 디오만데라는 측면 공격수, 이 선수가 지금 라이프치히의 이번 시즌 오른쪽 측면 공격을 담당을 하면서 6골 2도움을 올려주고 있는 핵심 자원, 특히나 드리블 돌파에 능한 자원인데, 이 선수가 지금 코트디부아르 국가대표팀 네이션스컵 차출로 이번 경기 결장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뼈아픈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디오만데 선수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또 다른 크랙 자원들이 있는데, 이 라이프치히의 측면 자원 누사 선수가 발목 부상 여파가 있기 때문에 이 디오만데 다음으로 드리블 성공률이 높은 측면 자원인 누사 선수까지 만약에 발목 부상으로 결장이 될 경우, 그리고 그 다음으로 드리블 돌파 성공률이 높은 바카요코라는 측면 자원 역시 부상이기 때문에 이 만약에 라이프치히가 디오만데, 누사, 바카요코 이 측면에서 개인 돌파로 장크트 파울리의 밀집 수비를 뚫어내야 되는 이 세 명이 모두 결장이 될 경우 장크트 파울리의 밀집 수비를 뚫어내는데 상당히 애를 먹을 수 있는 라이프치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측면 자원들의 이 출전 여부를 강조를 드리냐면, 이 장크트 파울리의 수비적인 최대 약점이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측면 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크트 파울리의 어떤 약점 중에서 가장 최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제공권과 이 상대의 스루패스 공격, 그리고 측면 수비인데, 측면 수비가 가장 약점인 장크트 파울리 상대로 이 라이프치히의 핵심 측면 자원 3명이 모두 빠질 경우 장크트 파울리의 약점인 측면을 공략하지 못하면서 라이프치히의 원정 경기로 기복이 나와준다면 이 경기는 저득점의 무승부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6번 경기 과감하게 무패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로 가는 이유, 이 장크트 파울리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팀이고, 이 장크트 파울리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는, 4골을 올리고 있는 이 장신 공격수 아운톤지 선수가 최근에 발목 골절로 이탈이 됐기 때문에 가뜩이나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장크트 파울리가 핵심 공격수 아운톤지가 결장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이변이 나온다면 저득점 무승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미경보석 1부 마지막 경기 7번 경기로 들어온 하이덴하임 대 쾰른 경기입니다. 이 경기 하이덴하임의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승패로 가르면서 하이덴하임 쪽 역배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쾰른 같은 경우에는 최대 약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데스리가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11골로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세트피스 실점이 많은 쾰른인데,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에는 득점이 가장 적은 팀이지만 그래도 세트피스 공격력이 5득점이 있기 때문에 쾰른의 세트피스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하이덴하임의 승리까지 추천을 드리는 바이고, 기본적으로 세트피스 공격력은 쾰른이 2득점밖에 없어서 분데스리가에서 세트피스 공격력이 가장 떨어지는 팀이 바로 쾰른이기 때문에 확실히 세트피스 면에서는 하이덴하임이 앞설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세트피스 실점 면에서도 이 분데스리가에서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 하이덴하임인데 세트피스 실점은 또 3실점밖에 되지 않아서 확실히 하이덴하임이 강력한 제공권을 바탕으로 세트피스 공수 양면에서 쾰른을 상대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양팀 모두 쇼패스보다는 롱볼을 치는 팀이고, 하이덴하임이 경기당 롱볼 횟수가 65회로 쾰른의 59회보다 많은데 롱볼 정확도는 양팀 모두 뛰어난데 두 번째로 뛰어난 것이 바로 하이덴하임, 그 다음에 쾰른이 세 번째로 뛰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롱볼의 정확도와 횟수 면에서도 하이덴하임이 조금 더 앞선다는 점에서 이거는 전술 상성적으로 하이덴하임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평균 점유율 면에서도 쾰른이 48%,
하이덴하임이 40.8%로 하이덴하임이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롱볼 축구 그리고 세트피스 한 방을 노리기에 상당히 용이할 수 있는 전술 상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쾰른 쪽으로 한번 가보는 이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이덴하임이 역습 실점이 3골로 비교적 많은 편인데 쾰른이 역습 득점이 4골로 세 번째로 많기 때문에 이 경기는 하이덴하임이 홈팀이라는 점에서 평균 점유율보다 오히려 하이덴하임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공격적인 축구를 할 경우에는 쾰른이 효율적인 역습을 보여주면서 재미를 보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골 결정력 측면에서 하이덴하임이 마이너스 6.87골로 마인츠 다음으로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반면에 쾰른 같은 경우에는 기대 득점 22.84골, 실제 득점 22골로 기대 득점만큼의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쾰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많고 특히나 헤더에 의한 실점이 6실점으로 많은데 문제는 하이덴하임이 헤더에 의한 득점이 2골로 상당히 적기 때문에 하이덴하임이 제공권이 뛰어나지만 헤딩, 뚝배기 득점은 상당히 약하다는 점 역시 쾰른이 유리할 수 있는 요소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하이덴하임이 홈이라는 점, 하이덴하임이 홈에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오히려 공격적인 축구를 할 경우에 쾰른의 강점인 역습이 살아날 수 있는 구도라는 점에서 쾰른을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고, 다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쾰른의 세트피스 수비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 하이덴하임이 세트피스 공수 양면 그리고 제공권 측면에서 쾰른보다 훨씬 더 좋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승패에 투표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한번 이열된 축구 승무패 3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8번부터 14번 경기 7경기는 현미경 분석 2부를 통해서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2부에도 많은 이변 분석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셔서 현미경 분석 2부 내용까지 꼭 확인을 하신 다음에 3회차 적중에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